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여야 후보들 조금 전 끝난 TV 토론회에서도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로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민심이 뒤집히고 있고 막판 역전승이 가능하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독려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투표일에 반드시 나와 한 표를 행사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YTN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여야의 선거운동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철이 이경국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수도와 제2도시 수장을 뽑는 재보궐선거 이제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 표라도 더 끌어안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선 시간에 저희가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 자리에 초청해서 판세와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네, 유승민 선대위 상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네, 우선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즘 뭐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의 말 그대로 총력 유세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좀 이 현장에서 들어본 민심 어땠는지부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현장을 다녀보고 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합니다만 민심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고 느낍니다. 지금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완전히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네.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완전히 덮을 만큼 민심의 위반,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의 위반 이런 게 저는 야, 이게 참 무섭구나.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고 우리 야당도 이런 민심의 위반을 목격하면서 앞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더 혁신하고 변화해야 되겠다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입니다. 사전투표에 이틀간 사전투표가 끝났고요. 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실상 좀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리에 출연했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지요. 네,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나름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은 뭐 바닥 민심은 다르다, 실제 결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봤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로 1년 전 총선에서 저희 국민의힘 2번 후보들이 사전 투표함을 열고 네. 결과가 뒤집혀 가지고 많이들 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저는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그 실정, 실패, 무능과 오만, 네. 또 이 정권 실세들의 어떤 거짓, 위선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이번 사전 투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기호 2번에 이길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대표님께서 뭘 가지고 이제 저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투표 선거 앞에서는 여야 모두 굉장히 겸허해야 된다고 겸손해야 생각하고 된다. 네. 이거는 뭐 투표함을 열어보면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전 진행된 토론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중계 예.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화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오세훈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반면에 박영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 좀 이명박 정권과 내통을 했다. 왜 당장 대질 신문을 당장 하지 않느냐. 이런 좀 격한어조로 공세를 좀 진행을 했는데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박영순 후보 잘 아는 네. 의원이었고 참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이 모든 선거 과정을 내곡동 땅 그 네거티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주당 후보가 정말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서울 시민들께서 집값 문제 또 우리 일자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네. 내곡동 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8분의 1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뭔가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뭔가 개인적인 부당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느냐 그게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네. 보는데
지금 내곡동 땅을 둘러싼 어떤 네거티브의 본질을 보면 거짓말을 한다. 네.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말이 약간 꼬인 측면이 있었어요. 네, 인정.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그걸 정정을 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옆에 무슨 식당에 가서 생태탕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네. 생태탕을 먹었다는 증인이 갑자기 교통방송에 나타나가지고 네. 막 증언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게 서울시장 선거의 무슨 본질이냐, 설사 말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그 처가에서 땅 측량하는데 만약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갔다고 한들 네. 그거는 시장으로서의 불법적인 권한 남용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던 네.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가 이런 네거티브로 가는 거에 이해를 못하겠고, 네. 박영선 후보도 정책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이런 네거티브 하는 게 이해를 못하겠고, 네. 저는 이 네거티브로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이런 소중한 전파의 낭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전파에 낭비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선거를 이끌고 있는 주요 쟁점이다 보니까 앞서 언급도 좀 해주셨지만 저희가 좀 듣고 이야기를 다시 나눠볼까요? 예, 네. 그러시죠. 지도자로 나오신다는 분들이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할 것인가 화가 났고요, 시민으로서. 당시에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부분이 하얀 면바지. 근데 이제 브랜드를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예. 앞서 본질이 전혀 다르다 이 예. 말씀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예. 권한남용에 좀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럼 정말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전 민주당 입장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어떤 거짓 해명 논란, 정말 내곡동 땅을 측량하러 갔는지 안 갔는지 이 부분을 좀 명백하게 밝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문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 말을 믿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후보든 이게 이제 불법이냐 네. 또 부도덕하냐 플러스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거짓말이 있었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냐, 이런 거는 어떤 후보든, 그거는 뭐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후보든 시민들한테 진실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를 믿고 우리 후보가 안 갔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쟁점이 되냐, 선거에.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본질이 전혀 아닌 네. 걸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토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오세훈 후보 이제 정책이랑 공약 얘기도 좀 나눠보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빠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좀 있을 텐데요. 이 유승민 상임 부위원장께서 그동안 좀 신념으로 가져오셨던 뭐 따뜻한 보수 내지는 합리적인 보수라는 그 원칙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네. 그거는 규제 완화라고 하고, 또 하나는 공공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공공임대죠. 네. 그거는 이제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가 공약이 많이 다릅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도, 네. LH 주도 재개발이고, 오세훈 후보는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 입장 아닙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하고 저는 상충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자마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되 네. 중요한 문제는 개발 이익을 적정히 환수해서 그 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쓰면 되는 네. 겁니다.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민간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네. 그런 재건축 재개발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짧게 여쭐 테니까 짧게 답변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유승민 부위원장의 기조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으로 네. 중위소득, 중간소득의 50% 이하 분들한테 소득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나 또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뭐 10만 원씩 똑같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든지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다르다. 저희들이 민주당하고 철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은 국민 세금이든 뭐 돈이 모이면 네. 이 돈을 진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청년들, 이분들 위해 쓰자는 거고,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보면 전 국민을 뭐 5천만 분의 1,
경기도 같으면 1,300만 분이 똑같이 나눠주자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생각이 훨씬 더 사회복지의 어떤 철학, 원리 이런 거하고 네. 맞다는 생각이고 안심소득도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개혁보수, 네. 따뜻한 보수 중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돕겠다는 그 정신하고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당내 유력 대권 주자이시기소해서 모신 김에 좀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좀 야권 주자 중에 지지율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는다, 서울 부산에서 모두 이긴다면 판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 부산 다 이기면 야권 재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여권에서 네. 더 큰 분열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걸로 보고 야권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는 기존에 있는 당이 네. 이 당이 더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윤석열 전 총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강력한 후보들이 있으면 다 들어와서 네.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를 뽑아야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자신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공정하고 당당한 경쟁에 임할 준비만 돼 있으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연관되는 질문이기도 네. 합니다만 국민의힘 승리 혹은 패배에 따른 향후 야권의 대권주자 유승민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승리하길 바라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5년 만에 큰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지만 네. 처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나 저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다시 쏟아지는 국민들의 기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기대하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더 혁신해서 국민들이 그런 기대에 꼭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그런 준비를 위해서 다음 대통령은 5년 동안 정말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또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당당한 경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행보 기대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의 유승민 상임부위원장과 이번 선거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상임 부위원장과 주로 서울시장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YTN 정치부의 야당 부반장 백종규 기자 연결해보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부산 전역을 다니면서 부산 민심의 진공청소기로서 바닥 민심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박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이번에는 부산에서 오고 가는 선박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 어떻게 바닥 민심을 훑고 있습니까? 예,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저희가 부산 지역 곳곳을 다녀보니까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들은 여야 후보들은 바닥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지역 전역을 돌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 소통하는 48시간 릴레이 퍼레이드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부산 5개 구를 돌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사상구 유세에서 부산을 확 달라진 상전벽해 도시로 만들겠다며 자신이 부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최근 박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 상당수가 각종 의혹에 실망해 부동층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지지세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이틀 동안 부산 전 지역을 찾을 계획인데요. 우선 오늘은 부산 원도심을 찾아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수영구에 이어 출마 선언을 했던 동구에서 박진 의원과 나경원, 원유철, 조훈현 전 의원 등과 함께 부산 진시장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정권 심판론을 외쳤고 박 후보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도 오늘 저녁에는 부산 KNN에서 주최하는 마지막 생방송 TV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번 토론회 역시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 후보 캠프에서 상대 측을 공격하는 오늘도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예, 후보들의 캠프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또 해명하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 캠프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LCT 분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박 후보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LCT 위아래층은 LCT 이용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민주당 선대위는 오늘 검찰에 박 후보의 LCT 특혜 의혹과 미등기 호화빌라 재산 은폐 등에 대한 수사 의뢰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측은 LCT 특혜 분양에 대해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만 물어봐도 가짜 뉴스라는 것이 증명될 거라고 짧게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박 후보 측은 김 후보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연결지어서 공세를 펴는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김 후보가 지난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을 당시 임대차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놓고 이후 정작 자기 집 세입자에게는 세 차례나 임대료를 올려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현수막을 내건 것을 두고도 유권자 매수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백 기자, 오늘 부산 지역 곳곳을 돌며 민심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본 시민들 어떤 차기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까? 네, 부산 지역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 부산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사흘에 걸쳐서 해운대도 가고 국제시장도 가고 또 자갈치 시장도 찾아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시민들은 낙후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둔 후보가 새로운 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면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경제를, 부산 경제를 좀 이렇게 살려주는, 활성화시켜주는,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많이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들의 이런 바람 때문에 후보들도 남은 기간 경제 공약을 강조하면서 바닥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상황 비롯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소식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철이 이경국 국철 콤비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새 서울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시장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직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직 LH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네, 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일 현직 LH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전 현직 직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인데요. 앞서 LH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건 주변인들에게 개발 정보를 뿌린 것으로 알려진 강 사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하지만 경찰은 이 A씨가 강 사장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LH 전 현직 직원 15명 중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A씨는 강 사장보다 반년 먼저인 2017년 3월부터 광명시 노원사동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관련된 사람만 36명에 이르는데요. 전북 쪽에 근무하며 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에 관련된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얻은 개발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지인인 LH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현재 검찰 요청으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부터 28명 정도가 시흥시 과림동을 주로 사들인 또 다른 투기 그룹도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장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도청 추적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사위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용인시 원산면 독성리 등 8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데요. 사위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데 문제가 되는 줄 몰랐는지 또 내부 정보를 알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금요일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오후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도 부르는 등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선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의 가족 3명에 대해서도 고발인부터 곧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 A씨의 자택과 시의회,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수상한 땅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 속초시 의원이 이 의원에 당선된 후에 아들이 속초시 인근에 농지를 구입했는데요. 갑자기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새로운 길이 나면서 땅값이 2배 이상 크게 뛰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고급주택을 지어서 분양 중인데요.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북양양 IC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고급 신축 주택 단지입니다. 분양가 4억에서 6억 원대로 웬만한 수도권 고급 전원주택 분양가와 맞먹습니다. 이 땅 주인은 현직 여당 소속 속초시의원의 아들 A씨. A씨는 지난 2018년 농지였던 이곳 2,300여 제곱미터를 3억 2천여만 원에 매입한 후 넉 달 뒤 4필지로 나눠 등기를 새로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당 농지 바로 옆으로 2차선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6월 15억 원을 들여 완공된 도로입니다. 속초 시내에서 시의원 아들 소유의 빌라촌까지 1km가량을 돌아와야 했는데 이 도로가 깔리면서 100여 미터로 줄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속초시 예산 집행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의원 B씨. B씨는 지난 2018년 속초시 의원에 당선된 뒤 부의장 자리에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취임 이후 아들의 농지 매입과 필지 쪼개기, 도로 신설과 고급 주택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변 도로 상황 개선으로 땅값은 구입 당시보다 2~3배가량 뛰었습니다. 토목 공사를 해서 개발을 한 토지들이 사실 그때 당시 주변의 시세보다는 사실 공사가 들어갔던 토목 공사가 된 땅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분명히 상승을 하거든요. 2년 전하고 비교를 좀 하자면 2.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비 의원은 해당 도로 건설을 사전에 전혀 몰랐으며 아들이 지은 주택 중 한 채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시의회의 경우 시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산 이후에 도로가 개설됐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한다. 속초시청 관계자도 비 의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고 그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 의 승인사항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A씨에 대해선 땅 구매 자금 출처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는 별개로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심의 조금 전 끝났다고요? 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심의를 종료했습니다. 논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돼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경찰은 곧 공개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새로운 소식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현행법상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위해선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국민의 알 권리나 재범 방지 등 공익에 필요하거나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기준으로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이 심의와는 별개로 김 씨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첫 조사인 만큼 경찰은 밤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김 씨는 물어보는 말에는 대부분 답변을 하는 등 조사 자체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도 참여시켜 도움을 받아 이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후 프로파일러가 직접 김 씨를 면담하면서 심리 분석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에 있는 피해자 자택으로 찾아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틀 뒤 범행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범행과 검거 시점 사이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경찰은 그동안 김 씨가 내내 범행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자해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요. 여드레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김 씨는 퇴원 직후 체포됐고 이틀 뒤인 어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이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후로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스토킹 범죄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당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출국 금지 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473명 추가돼서 누적 10만 5,7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4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76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광주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500명대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오는 금요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주말부터 400~500명대로 환자가 늘어났다며 600명대로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전 수준인 300~400명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사례도 처음으로 발견돼서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41명 늘어서 총 3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33곳에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출입 명부에도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학원가에 대해 선제 방역에도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형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고요? 네, 강남구청은 오는 11일까지 대치동 일대 대형 학원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선제 방역, 그러니까 예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학원 강사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기숙학원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 측은 학생과 강사들에게 학원 밖에서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에 좀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자기 진단표 작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생각이고 기숙학원에 있는 어떤 전 교직원들은 전원 검사를 다 마친 상황이고 또 시내 학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이 강화되는 곳은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33곳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 시설 9곳이 추가됐는데요.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등 기존 지침에 더불어 음식 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추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면 허용구역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학원도 식사 시 식당에서만 밥을 먹을 수 있고 수업과 휴식 시간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또 디귿자 칸막이가 있는 PC방이나 별도 식사 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명부에 대표 한 명만 쓰고 그 외 몇 명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흥시설은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오늘부터 수칙을 어기면 업주에겐 300만 원,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든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내리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마음으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부터 통행과 교통이 통제된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제한적인 벚꽃 관람이 시작됩니다. 추첨된 신청자를 포함해서 시간당 최대 99명만 벚꽃길을 거닐 수 있는데요. 첫날 모습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계속 입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관람객들의 입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첨된 관람객들은 자기의 순서에 맞춰서 차례대로 입장을 했는데요. 행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참가율이 5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낙화가 일찍 진행되면서 실제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람객들은 가까이서 꽃도 보고 또 감염 걱정도 덜 수 있어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제한된 인원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기분 좋게 데이트 하다가 갈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주말 사이 내린 봄비 때문에 벚꽃은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절정을 이뤘던 벚꽃잎들이 지금은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야말로 꽃길이 펼쳐졌는데요. 이로 인해 애초 11일까지 예정됐던 축제 날짜도 오는 7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한적 관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관람을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3만 5천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총 1,080명을 선정했으니 무려 경쟁률이 32.4대 2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방역당국이 지금을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 섰다고 경고한 만큼 서울 영등포구는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입장 전에는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예약 접수 확인처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뒤에야 통제된 윤중로 일대를 거닐 수 있습니다. 150m 간격으로 질서 유지와 방역을 책임지는 요원들을 배치하고 의심 증상자 격리 부스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사람 간 접촉과 이동이 많이 늘어나 방역당국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선제적 검사 그리고 예방접종에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는데요. 봄을 느끼러 나가고 싶으시겠지만 4.7 재보선 등 재유행 위험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지난 3차례 대유행의 교훈을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후반이 나오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00명대 계속 나오다가 일단 400명대로 줄긴 했습니다만 휴일이었잖아요. 검사 건수도 적었고요. 그래서 4차 유행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숫자가 473명인데 예. 어제가 일요일이어서 일요일 검사에서 확진이 나온 숫자입니다. 예. 이 숫자는 지난 1월 초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예.
그 주간 단위로도 계속 3주 연속 늘어나서 예. 지금 500명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도 현재 상황이 4차 유행으로 가는 분기점,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던 양상에서 다른 이제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살펴보니까 유흥업소, 교회발 집단 감염이 좀 크게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예.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가 영업시간 제한, 밤 10시까지 시간 제한을 아예 지키지 않고 새벽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적발이 됐고, 예.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유흥주점 수십 곳, 그리고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해서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고, 또 직장이나 다른 주변으로 N차 감염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가 27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교회 관련은 이제 자매교회라고 해서 같은 이름을 쓰는 교회인데 쭉 연결돼 있는 그런 교회고, 예. 그 교인들이 쭉 방문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확진자가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확진 감염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전주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횡성에서는 교회를 새로 오픈한다고 또 개원 예배를 해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지금까지 감염자가 13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흥업소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감염 양상은 수도권 이외 비수도권에서도 예. 지금 전체 감염자의 한 40% 정도가 될 정도로 감염이 확산돼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걱정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하잖아요. 근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자체로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2.5 단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사실은 한 달 전에 이미 올려야 될 예. 상황이었는데 네. 아직 이제 계속 뭐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한다. 그래서 2주를 지켜보고 이러면서 계속 사실은 지체되어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예. 금요일 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겠다 이러는 건데, 현재 지금 500명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네. 근데 이게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적으로 1을 넘어서 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예방 접종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심해지기 때문에 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만일 그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 그러면 수도권은 2.5 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예. 현재 지자체 가운데는 부산시하고 전주시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1.5 단계가 아니라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 달 전에 거리두기를 상향할 조건은 됐지만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면 다른 방역 수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업종을 정해서,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수 여러 번 나오고 많이 나온 것을 정해가지고 어떤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런 거를 아마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유흥업소가 지금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업, 실내 체육시설, 교회 같은 곳을 어제 그 중대본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거론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 계속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와 경찰이 유흥업소 같은 곳은 일제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 고위험 어떤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선제 검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아서 그 격리하고 차단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 기본 방역 수칙이 강화됐는데 이게 지금 계도 기간이 이제 지나서 오늘부터는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기본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라든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그리고 그 유증상자는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예. 예.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접종을 받는 사람이 오늘 중으로 100만 명을 넘을 것 같다고요?
네, 이제 오늘까지 접종 받은 사람이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예. 96만여 명. 그리고 두 차례 2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은 2만 7천여 명이고 하루에 약 2만 명 내지 3만 명 접종을 받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는 속도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예. 것 같은 걸로 느껴지는데 예. 그 이유는 1분기 접종 대상자는 86%가량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접종을 받았고 2분기 접종 대상자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예. 특히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은 그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는데 접종센터로 가야 되고 이제 46곳에서 이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접종센터가 많지 않고요. 백신 물량도 처음 들어온 초도 물량 중심이다 보니까 아직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예. 상황인데 4월 중순에는 162곳 그리고 4월 말에는 267곳으로 접종센터를 늘리면 하루에 약 15만 명 정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될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된다고요. 네, 그 서울 강서구에 그 직장 가족 집단 감염 사례 6명이 예. 그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첫 번째 사례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건데요. 예. 이제 이 경우는 경기도 김포시 일가족 3명이 먼저 그 남아공 변이로 확인이 됐는데 예. 혹시 추가 감염이 없는가 해서 그 중에 한 명의 직장 생활 주변으로 계속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강서구 직장 가족 집단 감염에서도 남아공 변이가 확인이 됐고요.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총 41건 정도 추가로 확인됐는데 예. 그 비율을 보면 국내 확진자 그 494건을 예. 검사했더니 예. 22건이 확인돼서 약 4.5%. 그러니까 국내 발생 환자의 한 5% 정도. 예. 그리고 해외 유입은 한 44%. 거의 절반 가까운 정도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변이 바이러스는 해외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백신 접종 이후에 경각심이 해이해져서 그런 측면도 예. 있고 예.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세종으로 독일 예. 같으면 88%뭐 이렇게까지 확인될 정도로 우세종이 돼서 예. 확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내 확진자의 한 검사를 해보니까 한 5%, 해외 유입에서 한 44%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4차 유행으로 가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차 유행으로 가면 안 되겠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정 개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했지 예를 않습니까?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규정까지 바꿔나가서 나온 후보 자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하시는 지금까지 거죠.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로 한 게 누굽니까? 거짓말쟁이니까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자, 아니, 이거 존재 한번 자체가 보시죠. 거짓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5년간 사전지, 1년간 사전지를 헷갈리시고 항상 계산은 틀리게 하고 오시니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미리 하고 오는 계산이 틀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계산. 지난번에는 계산하고 오신 것도 잘 모르지 그다음에 않으셨나요? 실제로 1년간에 임대료 평균값도 모른다고 하시지 5조 않았습니까? 원이 교통소매 5천여 원가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어지럽지 않을까요? 뱅뱅 차들이 돌아가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지럽지 않을까요? 뭐 여기는 모기가 있지 않을까요? 모기는 물이 있어야 생기거든요. 나무에 모기가 안 생기나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옥상 정원을 만드는데 자, 두 분 거기는 잠깐만요. 모기가 네. 있어서 옥상 정원을 못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보선에 과연 막판 민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네, 추은우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TV 토론 내용 좀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양당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TV 토론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공방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내곡동은 왜 모른다고 얘기하시죠? 송파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또 오늘 제가 네. 표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제 질문을 들어주세요. 네. 이게 내곡동과 관련된 도표입니다. 지금 그 조명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요. 그 천안부는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네.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근데 왜 해결되는 대질신문 그 증인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을 고소 안 하세요? 아니 경찰에서 검찰에서 불러야 가서 하죠. 아니요, 스스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왜 고소는 다 했고요. 어디에 왜 하셨습니까? 왜 스스로 지금 대질신문을 하자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아니 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서 당장 해야지. 하시죠. 공신력이 있지요. 다 됐습니다. 그걸 왜 선거에서 그걸 합니까? 잠깐만요. 그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탕. 그럴 수 매출하고? 있겠네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두 후보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로 저렇게 웃고 있습니다만 안에 신경전이 좀 격화되기도 했어요. 오늘 이 내곡동 땅 의혹 공방이 계속됐는데 잠깐 보셨죠? 예, 저는 예. 쭉 봤는데요. 예. 오늘이 이제 그 선거를 이틀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 후보 측은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예. 뒤진 거로 그 공표 그 금지 전에 나오지 예, 않습니까? 마지막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세훈 후보를 코너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오늘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공략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네. 오세훈 후보 역시 여기서 밀리면은 끝이다. 나름대로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예. 공세를 넘어서 또 적극적으로 역공을 펴는 네. 그런 전략을 편 것 같습니다. 결국 배수의 진을 뚫느냐 막느냐 오늘 싸움이었는데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이제 그 흔히 상대방의 말실수 어느 후보의 말실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쭉 보니까 어느 후보가 이제 결정적인 말실수를 하는 예. 그런 경우는 벌어지지 않았고요. 예. 또 하나 변수가 너무 이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을 못해서 예. 이렇게 버벅거린다든가 하는 아. 그럴 경우에 이제 상당히 그 믿음이 신뢰가 떨어지겠죠. 예. 오늘 토론에서는 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맞불을 놓는 그런 토론이 아주 재미있기도 했지만 예. 조금 보기에는 예. 불편한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후보의 경우에는 뭐 서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 좀 충돌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경우에는 부동산 민심 때문 아닙니까? 예. 제일 핫 이슈가 부동산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곡동 문제를 계속 거론하지만은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는 선거 아닙니까? 예. 부동산 폭증에 대한 그 성남 민심 그리고 LH 사태에 대한 그 성남 민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했던 걸 보면은 이제 당에서 사과도 하고 해도 백약의 무효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쓴 전략이 결국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침략 현장에 갔다.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함으로써 거짓말 후보다, 예,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예. 하는 전략입니다. 네. 이것이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또 부동산 문제, 내곡동 문제가 집중된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가 오늘 서로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은 시간이 부여됐기 때문인데 칭찬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칭찬할 만큼 오세훈 후보와 같이 우리가
공유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탠딩 토론을 좋아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걸 굉장히 오늘도 고집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사실은 여성분들에게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파해서 4선 의원까지 하시고 장관을 마친 후에 서울시장직까지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들에게 정말 모범 사례가 되시는 그런 여성으로서 성공한 그런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경력이 아마 많은 젊은 여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칭찬이라고는 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패션 감각 하면 이제 그 생태탕지 예. 거기서 검은 선글라스, 흰 바지 그리고 페라가모 구두 이걸 딱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박영선 후보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마 공격을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예. 칭찬을 했을 겁니다. 네. 또 언변 좋다라는 것도 달리 말하면은 말을 잘 바꾼다. 거짓말장의 논란에 예. 그 다시 이렇게 그 여기다 활용하는 네. 그런 공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세훈 후보도 박영선 후보에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집념이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칭찬인데 이것도 역시 그 집념이라고 하는 데서 내곡동 땅을 계속 막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을 좀 언급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세훈 후보 측도 그 박영선 후보의 물론 이제 여성으로서 성공한 부분들을 칭찬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집념이 강하다. 예. 아주 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또 돌려서 예. 상대방의 장점을 비꼬는 그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지금 관심인데요. 최근 이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쪽 지역 집값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정비 지수제를 폐지한다라는 공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입니다. 서민들은 이 말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몰리는구나. 뉴타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원주민 정착률이 얼마가 됐죠? 정비 폐지한다는 지수제 것은 자체를 폐지하더라도 동의율은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 이주 사업이 되지. 네. 어떻게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됐습니다.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공약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이걸 풀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완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오세훈 다 시장의 해제가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죠. 뉴타운의 실패였기 잘 때문에 진행되고 있던 걸 박원순 시장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용산 진행되던 참사와 사업을 같은 폐지하는 그러한 데 동의하는 서울시가 요건을 완화해놨기 때문에 공시계약 지수가 박근혜 정부는 14%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72%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박 후보의 그 10%만 올리겠다, 9억까지 9억 이하의 집의 경우에 10%까지만 올리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허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계산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표에 10%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6월 국회에서 저희 당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하고 정부가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이것은 그 개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관적인 계산을 한 것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네, 잠깐 뭐 부동산 공약 이야기했습니다만 재건축 완화 물론 시장도 권한이 있긴 있습니다만 더 큰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공약이 좀 어느 일정 부분 다른 것도 사실이고 네. 또 공급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어 박영선 후보 같으면은 공공주도의 그 공급을 주로 하고 오세훈 후보 같으면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개발 예.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 그래도 근본적으로
차이를 서울시장의 고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차이를 발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주로 오늘 내세운 것은 공시지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주로 이렇게 그 지점을 공략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박영선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의 재개발 공약 가운데서 이제 용산 참사 사례를 들면서 주민 절차 동의를 완화하는 것이 이것이 그 원주민들을 내쫓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을 방향을 틀 만한 그런 점을 좀 찾기에는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토론에서도 생태탕집 관련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각 당에서도 생태탕집 사장의 인터뷰를 놓고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16년 전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을 하며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신발을 기억하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런 연결은 중단하기 바랍니다. 재미나는 골에 범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생태탕집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호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만에 하나 시장이 된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거가 끝나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부동산 민심에 대한 그 대해법이 백약이 무효였기 때문에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그 정책을 가지고 공격할 길은 없고 그래서 유일한 공격 방법이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쟁이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과연 이 공세가 효과가 있는 특효약이 될지 아주 그 치료제가 될지 아니면은 그 진단을 잘못한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듣는 약이 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몫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당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유리했다, 불리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과거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결국 그것은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선거 경우에는 정권 심판에 대한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투표해도 반드시 민주당이 아니다, 유리한 것 아니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 정서가 이렇게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대로 밀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많이 사전투표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그 최종 투표율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이제 본투표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본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은데요. 투표율이 높으면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여당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율이 좀 다를 것이다라고 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그건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보궐선거 중에서 서울시장 2011년 보궐선거가 48.6%로 그 당시에는 사전투표도 없었는데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번 이제 사전투표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투표 시간도
과거는 6시까지였는데 2시간 늘어납니다. 8시까지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한 50%를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2018년 그때는 이제 동시선거, 지방선거 때는 휴일이었을 때는 60.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치러진 60.2%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5% 내외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은 강점이 무기가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야당한테 유리하다. 본 투표율이 높으면은 만약에 보궐선거 투표율이 낮으면은 조직력이 강한 여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뭐 투표율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참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의 이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떤 당의 유리함이 갈지도 이것도 관심사여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법 위반 논란 매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긴 했지만 이번에 좀 특히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 때 민주당 표가 슬쩍 보니까 많았다 이렇게 여론조사 대표가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박형준 후보에게 기표한 이 투표용지 온라인에 막 돌아다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여론조사 대표 박시영 윈지 컨설팅 코리아 컨설팅 대표죠. 투표 참관인이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그래서 그것을 참관인들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방금 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비밀 투표를 침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이제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고 또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을 한 혐의입니다.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부분들이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유권자가 사전 투표 한 것을 자기가 이제 촬영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부분들인데 이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레 진행될 투표에서 본 투표에서 절대로 휴대폰 자기가 누굴 찍었다는 걸 촬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라면서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투표 동료 현수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중앙선거관리위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이 결국 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권한을 갖다가 시정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지금이라도 이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다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미치는 어떤 억구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단순한 투표 참여 운동을 하라는 취지인데 내로남불이 사실 내로남불하면 국민의힘이 전매 특허죠. 내로남불에. 그걸 갖다 어디에다 얘기를 합니까? 순수하게 투표 참여 운동을 하라는 게 선관위의 지금 그 발표인. 네, 선관위 발표 해석이 두 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되는 현수막은요. 후보자의 현수막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뭐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지금 논란이 되는 현수막은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투표합시다. 그렇습니다. 투표합시다라고 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내거는 그런 현수막이거든요.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선관위가 그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또 그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전국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각 그 시군구 단위의 선관위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럼 그 또 기구마다 또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모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선관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고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동일한 잣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선관위의 뭐 그런 잣대가 고무줄 잣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선관위의 잣대가 좀 동일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이틀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마지막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의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기만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 테러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네. 앞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YTN과 인터뷰에서 거대 여당, 야당의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민주당과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이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보면은 총선 때는 상당히 정당 득표율이 높습니다. 예. 한 10% 가까이 얻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지방선거에서는 그다지 많은 투표율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 2018년 정의당 때 서울시장 선거 때도 1.64% 8만 표 정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표가 그러니까 그 진보신당이었습니다. 네. 노회찬 후보가 출마한 2010년대에는 굉장히 캐스팅 보트를 진 적이 있어요. 3.26%를 얻어서 14만 3천 표를 득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오세훈, 한명숙 두 후보의 격차가 2만 6천 표 차이였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화 당시 야권 단일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의당 그 당시에 진보신당이었죠. 표가 캐스팅 보트가 됐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아주 두 후보가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가 아주 그 격차가 좁아졌더라면 정의당 표가 캐스팅 보트가 됐겠죠.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러기에는 조금 그 거리가 있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의당이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상당히 많은 진보 진영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당 표는 그쪽으로 상당히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천시장 선거에서는 의혹 공방이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도 김영춘 후보가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먹혀들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후에 부산시장 선거의 판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본 부산 쪽의 선거를 쭉 본 경험을 보면은 부산 선거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의 비리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그리고 김영춘, 박영준 두 정치인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친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그대로 있으면 참 유능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아직까지도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가 정권 심판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큰 흐름이고 이 추세가 여론선거 공표 금지 이후 기간에 어느 정도 바뀌었을지 이거는 이제 물론 투표 결과를 보고 나타날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번에 가장 주목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김영춘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 정도 될까? 승패는 물론 중요하지만은 40%가 될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됐을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38.7%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요. 작년 총선에서 부산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 평균 득표율이 한 44%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세 곳밖에 얻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 40% 선을 과연 민주당이 이번에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민심이 한 40% 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영춘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인지 40%를 될지 또 넘을지
이 부분을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보궐선거를. 그런데 만약에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패배할 경우에는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전국의 급변,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그거는 모두 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예. 겁니다. 만약에 여당 민주당이 큰 표차로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정청이 모두 쇄신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내부의 예.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각도 불가피할 거고요. 예. 청와대 개편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특히 민주당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물론 지금 대표가 공백인 상태고 네. 원내 대표도 다음 달에 1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당대회에서 일단 새 대표를 선출하기로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예. 민주당이 만약에 큰 표차로 진다라면은 당의 혁신 그리고 이제 변화의 몸부림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예.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9월에 예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그것도 연기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물론 결국 민주당이 예. 정해야 될 몫이지만 국민의힘이 큰 표차로 패배를 했다. 예. 큰 표든 적게든 패배를 예.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해체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게 이제 지리멸렬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야권 재편의 중심이 누가 되느냐? 네. 안철수 대표가 되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예. 전 총장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유익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대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정세균 총리도 지금 선거 이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개각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월요일마다 주례회동을 합니다. 그게 4월 12일인데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한다면은 저는 4월 12일에 대통령 주례회동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제 밝힐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정세균 총리가 대권 가도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디 이렇게 들리는 말은 여의도에 또 캠프 사무실을 계약을 했다 이런 말도 들려오고 있고요. 예. 정세균 총리가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라면은 물론 이제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게 관심 아닙니까? 예. 크게 두 가지 관측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예. 왜냐하면은 영남 출신이고 지역 예. 안배 차원에서 예. 또 다른 한 측면은 여성 총리가 될 것 아니냐. 예. 왜냐하면 문 대통령 공약이 임기 말에 여야 동수 내각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키지 못했는데 예. 그걸 부족한 부분을 총리로 만회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 유은혜 교육부 총리 아.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분위기 속에서 청렴한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총리가 어떤 총리냐. 그래도 우리한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이런 지금 과제가 있는 예. 것이 예. 또 백신을 순조롭게 접종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유력하다면은 저는 김부겸 전 행정부 장관이 더 가깝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의 전망이 맞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뒤로 또 쭉 빠지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잠시만요. 마지막에 좀
예, 오해도 참 많았고 그리고 비판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이용이 굉장히 정착이 돼서 세리성 누적적자가 1,200억 완전 자본장치 상품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그 세비성은요, 이게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자를 서울시에서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 후에 한 2년 내지 3년을 문을 닫아 걸고 문을 못 열게 했죠. 그 바람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시작이 됐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다시 빚더미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과거에 이미 한번 빚더미 서울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빚을 갚느라고 굉장히 애먹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지금 뒤집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루하루 그 반응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명함을 쭉 나눠드리면 한 10분 중에 한 3분 정도가 오셔서 사전투표했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1번 찍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저께까지 만난 분들은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아예 대놓고 1번 찍었다고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제 젊은 층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달라고 하고 되게 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그 노원하고 강북하고 유세를 했는데 노원이랑 도봉 선택하신 이유 여쭤봐도 제가 쭉 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노원을 오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강북도 한 번 왔다 가긴 했지만 그날이 지난 주말 비 오는 주말이어가지고 그래서 노원하고 강북을 선택을 했고요. 네. 노원 도봉. 네. 이제는 그게 이용이 굉장히 정착이 돼서 아마 거의 세비섬 찾은 인구를 누계를 내보면 지금 한 8천만 명 정도 찾으셨다고 그러고요. 한강공원 전체는 지금 한 지난번에 세비섬 1,000만, 한강 전체 8억. 세비섬 전체가 누적 인원이 1,000만이고 그러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서울에 한 40개 정도의 하천, 지천을 전부 비슷하게 꾸며놨는데 그 산책한 인구는 아마 제가 보기에 10억이 훨씬 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다리를 다친 야생 붉은 여우가 동해안의 한 해변에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멸종된 우리나라 토종 여우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뾰족한 주둥이에 갈색 털이 풍성한 꼬리, 검은 귀와 발, 동해안 해안 사구에서 포착된 붉은 여우입니다. 잘린 듯한 한쪽 다리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절뚝거립니다. 지친 탓인지 인기척에도 달아나지 않던 여우는 1시간 뒤쯤 해송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왼쪽 발이 끊어져가지고 없더라고요. 토종 붉은 여우는 무분별한 쥐약 살포 등으로 1970년대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춰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게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포착된 여우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토종이거나 방사한 여우가 야생에서 낳은 새끼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토종 복원을 위해 소백산에서 방사한 여우와 달리 목의 위치 추적기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발견된 북미산 여우처럼 누군가 수입해 키우다가 버리거나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밀렵 도구에 의한 다리 훼손이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리도 잘려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닐 거예요. 빨리 포획을 해서 어떤 개체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해서.
여우 복원 사업을 맡은 국립공원연구원은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배설물과 털 등을 채취해 조사하고 포획틀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경기도 포천시 서울읍의 한 택배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6개 동과 택배 상자 다수가 불에 타면서 5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2층 식당 건물 1층 주방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당 종업원 60대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과 집기 등이 타서 7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상북도 창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북상주 IC 근처 창원 방향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었고 30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현장 정리 시간이 걸리면서 2시간 넘게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삼전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 택시에 부딪힌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승용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스토킹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력 범죄를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새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 공개 잠시 뒤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그 피의자 신상 공개상 어떤 공개에 필요한 요건에는 다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했다, 이 피의자가 이 범행을 했다라는 건 지금 소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에는 지금 특별히 이 신상 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어떤 이런 여지는 그다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만간에 이제 결정된 내용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범행 내용을 좀 보면요.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큰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해서 앙심을 품고 이렇게 동생 그리고 어머니, 큰딸까지 살해를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집착하고 뭔가 어떤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그런 종류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어떤 이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이라든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어떤 스토킹의 양상, 그게 어떻게 그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YTN 취재 보도를 보면 살해 후에 이틀 넘게 이 세 모녀의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주하지 않았고요. 그 집에 머문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인데요. 자,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도 갈수록 잔혹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가 잔혹해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게임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영상 매체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잔혹한 어떤 상황들을 그려내고 뭔가 이렇게 실행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접근 가능성이 용이해져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과거에는 아는 범주의 사람이 이제 알고 지내다가 내가 원하면 만남을 막 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 이랬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뭐 게임을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알아서 이제 이 사람에게 집착해서 따라다니는 어떤 형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사회 양극화라든가 뭔가 혼자 지내는 외로움,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응축돼서 일어나는 그렇군요. 이런 좀 잔혹한 범죄, 최근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스토킹 범죄가 충분히 이런 잔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고 예. 그런 것들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오후 3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자, 사진 보여주시죠. 네, 얼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만 24세고요.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고유정 같은 살인범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된 바가 있고요. 얼마 전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던 N번방의 조주빈 등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24살 이름은 김태현. 공개 사유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고요.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예, 신상 공개에 대한 심의위의 이제 결정에 대해서는 잔인한 범죄로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또 국민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의자 나이는 만 24살, 네. 이름은 김태현이고요. 지금 사진까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신상 공개 조건,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하고요, 잔혹한 사건,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거죠. 네, 24살 김태현. 자, 이름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네, 지금 신상 말씀하세요. 정보가 네. 공개가 됐습니다. 당연히 공개돼야 되겠죠. 이런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게 피의자 자신에게 주는 영향보다는 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교육적 효과 혹은 예. 어떤 그 상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국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새 모녀를 살해한 만큼 상당히 잔혹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저희가 그 시신 옆에서 며칠 동안 묵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범인에 대한 또 심리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범인이 이 범죄에 이르기 직전에 한 행동들이 이제 최근 온라인에서 계속 이제 공유되면서 회자가 됐었습니다. 네. 이 게임에서 만난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이 사람을 예.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각 아파트 단지 같은 곳들의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이 복도라든가 이런 곳에 이 포스트잇에다가 자기에게 연락을 하라는 식의 어떤 내용을 남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자가 이 행동을 멈춰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특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자기가 사는 곳을 말한 적도 없고 뭐 주소를 말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이 피의자는 지금 이 피해자의 주소지도 알게 되고 그걸 찾아내서 막 나타나서 기다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결국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를 살해한 후 그 집에서 머무르며 먹고 자고 하는 행태까지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자체가 일반적이라든가 혹은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범죄에 이르는 혹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이런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우려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gat혀서 예. 뭔가 상상했던 것들을 실천하고 좀 삐뚤어진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년 만에 통과했다고 하는데 아주 허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허점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기존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경범죄로 분류를 해서 아주 적은 그 벌금을 무는 정도 그리고 가벼운 범죄 정도로 치부를 해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킹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제 이 피해자가 이런 범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당했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에 이런 괴롭힘의 행위가 위험한 그 물건 흉기를 휴대해서 일어났다라면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뭐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뭐 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분리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 우선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일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조항 자체가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고 피해자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이걸 느끼기도 전에 제대로 느끼기도 그러니까요. 전에 예.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 이 부분이 온당한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네, 네. 만약에 이제 피의자가 가해자가 고소가 됐어요. 신고가 돼서 이제 입건이 되었는데 만약에 합의를 해달라라고 하면 그러잖아도 지금 공포감에 쌓여 있는 피해자가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이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 예.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조치라든가 예. 혹은 피해자만이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아까 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 피해자의 가족이 다 피해자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인지 같은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법안은 상당히 22년 만에 통과된 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예. 허점이 좀 많이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법안이 22년 만에 통과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런 법률이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빨리 개정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Nah, that's not how we do it. 너 진짜 초콜릿이야? 셋을 동안만. 너 콱 안아준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Show it to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And we 들어있는 거? 나는 당신입니다. LG 옵티머스 G. Guess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 night stand. Why am I so emotional? 듀얼, 그 놀라움의 진화. 네 개의 DH로 Editing video on the wing is a breeze. Hello, and welcome to LG. May you be as fascinating as a slap bracelet. May you keep the chaos and the clutter off your desk. May you have unquestionable health and less stress. 네,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 공식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누적 적자가 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었던 모바일 사업을 접고 전장 부품 등 미래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LG 휴대전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LG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7월 31일자로 모바일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매각을 포함한 사업 조정 계획을 발표한 뒤 베트남 빈그룹 등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자 결국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1995년 LG정보통신이 화통 브랜드로 시작한 LG 휴대전화는 피처폰 시대 초콜릿폰과 프라다폰 등으로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 한 발 늦게 대응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끝에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보급형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LG전자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 전기차 동력 전달 장치 합작법인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 출범을 앞둔 LG전자는 자동차 부품과 AI, 로봇 등의 신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모바일 사업부 직원은 다른 사업부로 재배치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휴대폰 사업의 자산과 노하우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LG폰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삼성의 독주 체제는 더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은 일부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삼성,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LG전자가 가지고 있던 그 중고가 시장까지 상품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아마 기존 시장의 점유율이 좀 더 늘어나는. LG는 기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A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유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수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윤여정 씨가 이번엔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윤여정 씨는 수상 소식에 한동안 말을 못 잇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여배우 후보들도 응원을 해줬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actor goes to Young-yoon, Minari. I don't know how to describe my feelings. I've been recognized by Westerners. Oh, it is very, very honored, and especially by my actor fellow choose me. I don't know, am I saying right? My English is not good. Yes, perfect. I'm very pleased and happy, and then thank you. Thanks for the SAG-AFTRA.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태국의 신인 패티 타파다나킷이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올 시즌 포피 연못에 뛰어드는 호수의 여왕 타이틀은 22살 태국의 신예 패티 타바타나킷에게 돌아갔습니다. 신인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무려 37년 만이며 4일 내내 1위 자리를 지킨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도 2000년 카리웹 이후 21년 만입니다. 3년 만에 LPGA 우승을 노렸던 리디아고가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인 10언더파를 몰아치면서 맹추격했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Didn't look at the leaderboard at all today, just because I kind of saw her name up there, but I didn't want to look at it. Just I want to play my own game, and which I did. I did a really good job at that today. 아마추어 시절이던 2018년 US 여자 오픈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며 주목받기 시작했던 타바타나킷은 20살이던 이듬해 2019년 LPGA 2부 투어에서 3승을 수확했습니다. 한국 금융사의 후원을 받고 있고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그녀의 최대 장점은 드라이버 비거리. 이번 대회 평균 드라이버 거리는 323야드로 기록돼 여자 디쉔버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역전 우승을 노렸던 한국 선수들은 김세영이 공동 3위, 고진영과 박인비가 공동 7위에 오르는 등 4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지만 무서운 신인의 독주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서는 한때 타이거 우즈만큼 팬층이 두터웠던 골든 차일드 조던 스피스가 2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And in the state of Texas, Jordan Spieth breaks the winless drought. Well, now he can compare himself to who he was today. 22살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우주의 후계자로 불렸던 스피스는 2018년 손목 부상 이후 기나긴 슬럼프에 빠졌다가 3년 9개월 만에 우승으로 부활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주말 프로야구에선 SSG와 롯데의 대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SSG가 먼저 웃었습니다. 서분국 기자입니다. 포문은 SSG 모기업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먼저 열었습니다. 최근 구단 창단식을 앞두고 SNS를 통해 롯데가 야구를 유통과 잘 연결하지 못한다며 롯데 팬들에게 SSG로 오라고 부추겼습니다. 홈구장인 랜더스필드에 야구장으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커피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신세계 계열사들을 대거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유의 유통망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젊은 팬들에게 어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례적으로 야구장을 직접 찾은 정 부회장은 커피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해 직접 야구장 마케팅에 나섰고 팬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좀 예쁜 디자인의 좀 굿즈나 유니폼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좀 마케팅적으로 좀 더 이제 잘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노래방이라는 사직 야구장과
열성적인 팬층을 보유한 롯데 측은 아직은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 중입니다.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SSG를 의식한 듯한 문구를 올렸을 뿐 선수단도 진짜 고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야구판에서는 저희가 전국구 구단으로 인기도 더 많고 역사도 깊고 저희가 더 명문으로 있으니까 저희를 쫓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개막전에서 격돌한 두 팀의 경기에서 승리는 홈런 4방을 때린 SSG에게 돌아간 상황. 두 팀의 시즌 맞대결이 아직 15번이나 남은 것처럼 야구단을 활용한 유통 분야, 마케팅 전쟁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낮 동안 포근한 봄 날씨 느끼기 좋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간행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